오늘 이 식당 밥값 전부 내가 난다. 두목 명령이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손님들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녀는 그 무서운 사내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다 너 망해.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 허름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식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한솥밥이라고 적혀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늘 줄이 늘어서던 곳이었죠. 주인은 올해 46의 오선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12년째 이 식당을 지켜온 여자였어요. 손이 빠르고 입이 무거웠으며 웃음이 많았지만 속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선희는 새벽 5시에 식당 문을 열었어요. 육수를 올리고 반찬을 다듬고 홀을 닦았습니다. 전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은 멈추면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사실 선희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남편 오진수가 살아있을 때 둘이서 처음 문을 열었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했고 첫 달은 손님이 거의 없어서 둘이 마주 앉아 울기도 했었죠. 진수는 낮에는 홀을 뛰고 밤에는 주방 청소를 했어요. 선희는 새벽에 시장을 나가고 저녁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1년을 버텼더니 단골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당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아침, 진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주방에서 육수를 젓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깨어나지 못했어요. 선희는 장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무너지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퍼날랐어요. 12년 동안 그 12년의 흔적이 식당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 진수가 직접 짜놓은 나무 선반, 단골 손님들이 붙여놓은 스티커 메모들. 선희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묵직해졌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밥을 퍼줬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버텨왔어요. 직원 2명이 출근하고 오전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피크가 한창이던 오후 12시 반이었어요.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덩치 큰 사내 셋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내는 짧게 친 머리에 목까지 문신이 올라온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인상이 험했고 걸음걸이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비켰어요. 그 사내의 이름은 강철수였습니다. 마포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젊은 시절 철수는 이 동네 뒷골목에서 주먹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한번 맺은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배신하지 않고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철수 주변에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마포 일대에 퍼져 있었어요. 가게를 하는 사람,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 이들은 철수의 눈과 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선희와 철수는 30년 지기였습니다. 같은 동네 골목에서 자랐어요.
철순의 집은 형편이 어려웠는데 선희 어머니가 그걸 알고 늘 밥을 한 그릇씩 더 퍼줬습니다. 철수는 그 밥맛을 잊지 못했어요. 커서 온갖 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선인의 식구한테만큼은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희가 진수를 잃고 혼자 식당을 꾸려나갈 때도 철수는 말없이 가끔씩 들러 된장찌개를 먹고 갔어요. 밥값은 꼭 2배로 놓고 나갔습니다. 선희가 받지 않으려 하면 철수는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가버렸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철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판도 보지 않고 된장찌개 셋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점심 손님이 가득 찼고 직원들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선희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철수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선희의 손목이었어요. 반팔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난 손목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부딪혔다고 하기엔 위치가 묘했어요. 누군가 세게 붙잡았던 흔적 같았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천천히 끝까지. 밥을 먹는 내내 그는 말이 없었어요. 후배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그릇이 비워질 무렵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식당 한복판에 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 식당 밥값 전부 내가 낸다. 이건 두목 명령이다. 손님들의 젓가락이 일제히 멈췄어요.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직원 이나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오늘 손님 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이 12개, 손님은 30명이 넘었습니다. 금액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됐어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 사람 진짜야? 두목이래. 어떻게? 근데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인가?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선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철수를 본 순간 선희는 잠깐 멈추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다 너 망해.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 무섭던 사내가 선희 앞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눈을 피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철수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는 선희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나, 나 다 알아.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철수의 눈이 선희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선희는 반사적으로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사채 쓴 거 얼마나 됐어? 선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눈치를 채고 숨을 죽였습니다. 나경은 계산대 뒤에서 굳어버렸어요. 선희는 애써 태어난 척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별소리를 다 해. 누나,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선희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 선희가 처음 돈을 빌린 건 6달 전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급하게 식당 냉동 설비를 교체해야 했는데 은행 대출이 거절됐고 카드로는 한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딱 한 달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500만 원을 빌렸어요. 월 이자 15%였습니다. 처음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됐고 두 달이 6달이 됐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어요. 매달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설비를 교체한 건 잘된 일이었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원금의 2배 가까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채업자 쪽에서 사람이 왔던 게 사흘 전이었어요. 점심 영업이 끝난 오후였는데 직원들이 퇴근하고 선이 혼자 주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주방 뒤쪽으로 선이를 데려가더니 손목을 세게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식당 집기를 가져간다고요. 식당 집기를 가져가면 영업을 할 수 없고 영업을 못하면 이자를 갚을 수 없고 이자를 못 갚으면 더 큰 빚이 쌓인다는 걸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혼자 주방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인지 피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한참을 앉아 있다가 불을 껐습니다. 철수는 그 사내를 알고 있었어요. 마포 일대에서 불법 사채를 돌리는 박만철의 부하였습니다. 박만철은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고리대 금업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이자로 자영업자들을 조이는 짓을 해왔습니다. 이자를 못 갚으면 가게를 넘기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걸 철수는 어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만철이 왔다 갔지?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동네가 좁아 누나. 철수가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밥을 먹는 손님들,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 진수가 짜놓은 나무 선반. 12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용히 굳었어요. 이 식당을 건드리는 건 선희를 건드리는 것이었고 선희를 건드리는 건 진수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철수한테 그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오늘 밥값 내가 다 낼게. 이게 사채 이자값이라고 생각해. 야, 이게 무슨 두목 명령이라고. 거역하지 마.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철수는 이미 계산대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경이 조심스럽게 영수증을 뽑아 내밀었어요. 철수가 숫자를 봤습니다. 잠깐 눈이 흔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선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저 차는 사흘 전에도 골목 어귀에 서 있었거든요. 박만철의 부하가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저 차? 철수가 슬쩍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단말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철수의 후배 둘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검은 차 안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봤을 테니까요. 단말기에 카드를 긁는 철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삑승인.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 다 냈다? 멋있다. 그 순간 검은 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식당 앞에서 사라졌어요. 선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철수가 밥값을 낸 게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이 식당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뒤에 누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난 것도, 큰 소리를 친 것도, 후배들이 문 앞에 서 있었던 것도 전부 계획된 것이었어요. 주방 안쪽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나경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사실 나경은 선희가 매달 이자 때문에 밤마다 혼자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와서 주방을 정리하다 보면 계산대 서랍 안에 꼼꼼하게 접어둔 메모지들이 보였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게 뭔지 나경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못 본 척이 안 됐어요. 나경이 이 식당에 들어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사장한테 임금을 체불당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을 때였어요. 이력서를 들고 이 골목을 지나다가 구인 공고를 받습니다. 면접을 보러 들어갔더니 선희가 밥부터 먹으라며 된장찌개를 한 그릇 내줬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나경은 그날 이후로 이 식당이 자기 집 같았어요. 그러니까 선희가 힘들면 나경도 힘들었습니다. 선희가 무너지면 나경도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계산을 마친 철수가 지갑을 열더니 조용히 선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텅 빈 지갑이었습니다.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누나 나 오늘 차비가 없어. 선희가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폐 한 장을 쥐어주면서 작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고마워. 철수가 뒷머리를 극적이며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손님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식당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러나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검은 차는 사라졌지만 박만철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이자는 내일도 불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을 향한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선희는 뼛속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검은 차가 사라진 뒤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선희는 여전히 새벽에 문을 열고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어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나면 선희는 혼자 계산대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를 갚고 나면 다음 달 식재료 값이 빠듯했어요. 식재료 값을 줄이면 음식 맛이 떨어지고 음식 맛이 떨어지면 손님이 줄고 손님이 줄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이자를 못 갚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몰랐어요. 마포구 이 골목은 요 몇 년 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만 해도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두 곳이 폐업했고 한 곳은 공실인 채로 먼지만 쌓이고 있었어요. 임대료가 오른 데다 손님이 줄었다는 얘기가 골목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폐업한 가게 유리창에는 임대 문의 번호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가 비에 젖어 반쯤 떨어진 채로 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시선을 돌렸어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2년을 버텼으니 이것도 버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예전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오선혜 씨 맞죠? 저 박만철 팀 쪽 사람인데요. 이번 달 이자 이번 주 안으로 안 들어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아시죠? 선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 달 이자는 22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80만 원이었고요. 14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선희는 아는 지인 두 곳에 전화를 돌렸어요. 한 곳은 연락이 안 됐고 한 곳은 자기도 사정이 어렵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은행에도 다시 가봤지만 신용등급이 이미 떨어져 있어서 대출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어요. 선희는 은행 문을 나오면서 잠깐 계단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서글펐어요. 세상은 이렇게 멀쩡한데 자신만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수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진수는 이럴 때 웃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을 무렵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마흔 안팎으로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한 명이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임대 계약이 내년 초에 끝나죠? 건물주 쪽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선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건물 매각 검토 중이에요. 저희가 개발 쪽 일을 하는데 건물주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임차인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두 남자가 나간 뒤 선희는 한참 동안 식당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주 최봉길 씨와는 12년째 아무 마찰 없이 지내왔어요. 임대료를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었고 명절마다 인사도 챙겼습니다. 최봉길은 늘 웃으며 오 사장 덕분에 건물 분위기가 산다고 했었어요. 작년 겨울엔 직접 귤 한 박스를 들고 식당에 들렀습니다. 아이들 크는 거 봐야지 하면서 아이들한테 용돈도 쥐어줬어요. 그게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연락도 없이 외부 사람을 통해 이런 말이 들어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날 밤 최봉길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문자를 남겼지만 답이 오지 않았어요. 선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폐업한 가게 유리창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 자리가 내 식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선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번 든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짜놓은 저 나무 선반도, 단골 손님들이 붙여놓은 스티커 메모들도 다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선희는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누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는 적은 싸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어디서 막아야 할지를 모르니까요. 건물주 최봉길 씨의 답장은 나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선희가 직접 건물 관리실에 찾아갔더니 관리인은 눈을 피하며 짧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도 들은 게 없어요. 위에서 알아서 한다고만 했거든요. 그 말이 더 불안했습니다. 선희는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최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보니 석 달 전에 새로운 채권자가 추가돼 있었어요. 법인명은 MSD 자산관리였습니다. 선희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뭔가 모르게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법인 주소를 검색해봤지만 변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도 연결이 안 됐어요.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오전 박만철이 직접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덩치 큰 사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고
나경과 또 다른 직원 이효주가 홀에 있었어요. 박만철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식당 안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벽에 걸린 메뉴판, 진수가 짜놓은 나무 선반, 손님들이 붙여놓은 스티커 메모들. 그의 시선이 나무 선반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선반 모서리를 툭툭 두드렸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이었지만 선희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저 선반은 진수가 만든 것이었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 사장님, 이번 달 이자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선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번 주 안으로 드릴게요. 그 말을 지난주에도 하셨잖아요. 박만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안에 울렸어요. 나경이 주방 문 안쪽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효주는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손을 멈췄어요. 점심 손님 2명이 눈치를 채고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만철이 카운터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제안드릴게요. 이 식당 권리금이 꽤 되죠? 그냥 저희한테 넘기세요. 원금이랑 이자 다 정리해 드릴게요. 깔끔하게. 선희의 손이 카운터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식당은 못 넘겨요. 못 넘기는 게 아니라 안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지가 별로 없으시거든요, 지금. 박만철이 다시 선반 쪽으로 시선을 줬어요. 이번엔 선반 위에 올려놓은 작은 액자였습니다. 진수와 선희가 식당 개업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박만철이 그 액자를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선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내려놓으세요. 박만철이 피식 웃으며 액자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툭 소리가 났어요. 나경이 주방 안쪽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건물도 곧 정리된다고 들었는데 임대 계약도 연장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럼 권리금도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한테 넘기면 그나마 뭔가 손에 쥐고 나가실 수 있어요. 버티다가 빈손으로 나가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선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건물 매각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건 건물주 쪽과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어요. 사채와 건물 매각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이 식당을 노리고 판을 짜놓은 것이었어요. 선희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박만철이 나간 뒤 선희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12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이 자리를 지켜온 12년이었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원들 월급 챙기고 단골 손님들 밥 퍼주면서 버텨온 시간이었어요.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진수한테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자리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요. 나경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선희를 보더니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효주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문 밖에 서서 홀을 지켰습니다. 한참이 지나 나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저 MSD 자산관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선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경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경의 말이 선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MSD 자산관리. 처음 등기부등본에서 그 이름을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채업자 박만철이 건물 매각 얘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 두 개의 문제가 처음부터 연결돼 있었다는 것, 그 중심에 그 법인이 있었습니다. 나경은 다음날 출근하면서 메모지 하나를 들고 왔어요. 전날 밤 잠을 못 자고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나경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와 있었어요.
선희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나경 씨,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나경이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MSD 자산관리 대표가 박성준이에요. 법인 설립이 딱 1년 전이고요. 자본금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최봉길 씨 건물 말고도 이 동네 건물 2곳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전부 최근 일이에요. 그리고 박성준이 박만철 형이에요. 동네에서 다 알아요. 선희는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법인 설립 1년 자본금 5천만 원, 그런데 이미 이 동네 건물 3곳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정상적인 자산관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돈을 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식당 맞은편 편의점을 운영하는 63세 황갑수 씨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20년째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어요. 선희가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잘 부탁한다고 했던 이웃이었습니다. 황갑수는 선희가 찾아오자 편의점 문을 잠그고 카운터 뒤에 앉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오 사장, 나 이 골목에서 20년 넘게 있었잖아. 이 골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황갑수는 잠깐 창밖을 봤어요. 골목 끝에 폐업한 가게 자리가 보였습니다. 저기 치킨집 있었던 자리 알지? 최 씨 아저씨가 15년 하던 집이야. 작년에 갑자기 문 닫았잖아. 왜 닫았는지 알아? 사채 때문이야. 처음엔 냉장 설비 고장으로 조금 빌렸는데 이자가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됐거든. 결국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갔어. 그 자리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 MSD 자산관리야.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형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동네 건물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왔어. 사채로 먼저 임차인을 묶어두고 건물주한테 따로 압박을 넣어서 매각하게 만들고 헐값에 사들이는 거야. 임차인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면 건물 가치가 떨어져 보이니까 싸게 살 수 있거든. 그 다음에 건물을 단장해서 비싸게 되파는 거야. 최봉길 씨도 작년에 사업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때 접근했다더라고. 처음엔 투자라는 말로 꼬셨을 거야. 선희는 편의점을 나오면서 골목 끝에 멈춰 섰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자신이 사채를 쓰게 된 것도, 건물이 매각 위기에 처한 것도, 누군가 처음부터 이 식당을 목표로 판을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냉동 설비가 고장 난 것도, 그걸 소개해준 단골 손님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전부 의심스러웠어요. 선희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골목 바닥에 낙엽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철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낮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누나, 박성준이 노리는 게 식당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이 골목, 재개발 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거든. 작년부터 구청 쪽에서 검토 중이야. 내가 시장 쪽에 아는 형 있잖아. 그 형이 구청에 납품이라면서 들었는데 이 일대 도시재생 뉴딜 구역 지정이 거의 확정됐다는 거야. 그게 발표되면 이 일대 건물값이 몇 배로 뛰어. 박성준이 그걸 미리 알고 움직인 거야. 구청 내부에서 정보를 빼낸 놈이 있다는 거지. 선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사채가 아니었어요. 건물 매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재개발 정보를 미리 손에 쥔 누군가가 설계한 판이었어요. 선희는 자신이 그 판 위에 올려진 말 하나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
구청 도시계획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 내일 만나봐. 내가 연락해 놓을게. 철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선희는 처음으로 반격의 실마리가 손에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는 것만 같던 땅 아래 어딘가에 단단한 것이 있었어요. 닿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선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철수가 소개해준 사람은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임재호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철수와는 어린 시절 같은 동네 출신이었고 험한 길로 빠진 철수와 달리 묵묵히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냈지만 한 번 인연은 인연이었어요. 철수가 연락을 하자 임재호는 두말 없이 나왔습니다. 밥집 한쪽 구석에 앉아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시작했어요. 이 골목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 구역 후보에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결정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정보가 외부로 나간 게 문제예요. 저도 최근에야 파악했는데 도시계획과 박모 주무관이 외부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어요. 박성준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미 감사실에 제보를 넣어놨어요. 선희와 나경은 임재호와 헤어진 직후부터 움직였습니다. 나경은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고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전 직장에서 임금 체불을 당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본 경험이 있었고 그때 서류 준비를 직접 하면서 법적 절차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선희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나경은 혼자서 조용히 준비를 해왔어요. 박성준 법인의 등기 서류, 최봉길 씨 건물의 근저당 설정 시점, 박만철이 선희한테 처음 접근했던 경로를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선희가 사채를 소개받은 단골 손님도 다시 추적했어요. 그 손님은 석 달 전부터 식당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선희가 냉동 설비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걸 흘리듯 말하자 곧바로 돈 빌려줄 곳이 있다며 연락처를 건넸던 사람이었어요. 나경이 그 손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처음엔 모른다고 했는데 나경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람도 박만철 쪽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였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선희에게 접근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이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철수는 그 사이 다른 쪽을 움직였어요. 박만철이 마포 일대에서 불법 사채를 운영해온 것에 대한 제보를 금융감독원에 접수했습니다. 피해자가 선희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철수가 조용히 알아본 결과 같은 방식으로 당한 자영업자가 이 골목에만 3명 더 있었어요. 치킨집 사장 황인태, 세탁소를 운영하는 유봉남, 작은 꽃집을 꾸려온 안미령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3명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황인태는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선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납니다. 저도 같은 처지예요. 혼자 당하고 있어요. 황인태가 잠깐 망설이다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선희는 그 틈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박만철 쪽에서 어떻게 압박을 해왔는지, 식당을 넘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천천히 말했어요. 황인태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유봉남은 세탁소 카운터 뒤에 앉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선희가 황인태도 함께 한다고 하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 사람은 달라지거든요. 안미령은 꽃집 문을 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참아온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선희는 안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나흘 뒤 피해자 4명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가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선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보가 접수된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금융감독원에서 박만철 쪽으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경찰 쪽에도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박만철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늘 있던 일이었거든요. 조사가 시작되면 적당히 합의를 보거나 증거를 없애는 식으로 빠져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고 증거가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철수가 뒤에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철 쪽에서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조용하던 부하들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고 사무실 문이 며칠째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만철이 선희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오 사장님, 우리 그냥 조용히 정리합시다. 원금만 갚으시면 이자 전부 없던 걸로 할게요. 선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이자를 없애준다는 말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던 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나경이 박성준 법인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 맨 끝 페이지, 보통은 아무도 끝까지 읽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나경이 선희한테 서류를 내밀며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사장님, MSD 자산관리 공동대표가 한 명 더 있어요. 선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공동대표 이름 옆에 적힌 주소를 봤어요.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주소는 건물주 최봉길의 집 주소였어요. 최봉길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박성준 형제와 한편이었던 거예요. 귤 한 박스를 들고 찾아오고 명절 인사를 챙기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쥐어주고 오 사장 덕분에 건물 분위기가 산다던 그 최봉길이 처음부터 이 식당을 빼앗으려는 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한 번도 안 밀린 세입자를 제 손으로 내쫓기 위해 사채업자와 손을 잡은 것이었어요. 선희는 그날 밤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수가 짜놓은 나무 선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선반을 박만철이 툭툭 두드렸던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개업날 사진을 집어들었던 손도요. 그 손이 처음부터 이 식당을 삼키려고 뻗어온 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최봉길도 마찬가지였어요. 귤을 건네던 그 손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이 처음부터 이 식당을 넘기기로 결정해 놓은 손이었습니다. 12년이었어요. 그 12년 동안 이 건물을 믿었고 이 골목을 믿었고 최봉길을 믿었습니다. 명절마다 선물을 챙겼고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연락했으며 임대료를 단 하루도 밀린 적이 없었어요. 그 성실함이, 그 믿음이 전부 누군가의 계산 위에 있었다는 게 분노보다 먼저 서글펐습니다. 진수한테도 미안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자리를 처음부터 누군가가 빼앗으려 했던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그걸 지금 알았다는 게, 늦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경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경 씨, 최봉길 씨 공동대표 등재 사실 임재호 씨한테 전달해줘요. 그리고 철수한테도 알려줘.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끝내자. 나경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단단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사장님. 임재호가 움직였습니다. 구청 내부정보 유출 건이 감사실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박모 주무관은 직위해제됐어요. 동시에 박성준 법인의 불법 내부정보 이용 혐의가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최봉길의 공동대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범위는 더 넓어졌어요. 3명이 한꺼번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성준 쪽에서 마지막 반격이 들어왔어요. 선희가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게 알려지자 박만철 쪽에서 골목 상인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사실 오래전부터 식당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근거 없는 말이었지만 골목에 퍼지는 소문은 빨랐습니다. 며칠 새 단골 손님 2명이 발길을 끊었어요. 효주가 울먹이며 선희한테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저 어떡해요? 선희는 효주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우리 그냥 밥 잘하자. 그게 답이야. 선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문 것이었지만 효주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경도 그 말을 듣고 앞치마 끈을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선희는 그 소문이 박성준 쪽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싸움에서 막히면 소문을 퍼뜨리는 게 가장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철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버텨, 누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박만철이 경찰에 연행된 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선희는 그 소식을 나경한테 문자로 받았습니다. 식당 점심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어요. 선희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경이 주방 문 너머로 선희를 봤어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박만철은 불법 채권 추심과 고율 이자 부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준은 내부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최봉길은 선희를 상대로 한 부당 임대차 계약 해지 시도가 인정되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최봉길이 직접 식당으로 찾아온 건 판결이 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얼굴이 반쪽이 나 있었습니다. 눈밑이 까맣게 꺼져 있었고 늘 반듯하게 다려입던 옷이 구겨져 있었어요. 카운터 앞에 서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오 사장님, 내가 잘못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판단을 잘못했는데 박성준 쪽에서 처음엔 그냥 투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희는 최봉길을 바라봤습니다. 귤 한 박스를 들고 왔던 그 얼굴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용돈을 쥐어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분노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선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최 사장님,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최봉길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육수가 끓고 있었어요. 선희는 국자로 천천히 육수를 저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선희의 임대계약 갱신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한솥밥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판결 다음 날 선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혼자서 육수를 올리고 반찬을 다듬고 홀을 닦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기 전에 잠깐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한솥밥. 진수와 함께 붙였던 간판이었어요. 글씨가 조금 바랬지만 아직 선명했습니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가 사라졌어요. 지켰어, 진수야. 아침 10시가 넘자 황갑수 씨가 편의점 문을 열며 선희한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안미령이 꽃집 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어요. 유복남이 세탁소 셔터를 올리다가 이쪽을 보며 짧게 손을 들었습니다. 황인태는 새로 차린 치킨집 창문에 개업 현수막을 붙이고 있었어요. 선희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 골목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효주가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들어왔고 나경이 환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점심 피크가 시작되자 골목에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선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처음 오는 손님들도 생겨났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철수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메뉴판도 보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후배들도 우르르 따라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이 금세 가득 찼어요. 됐지? 선희가 웃었습니다. 됐어. 철수가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근데 누나, 오늘 밥값은 내가 또 내면 안 돼? 선희가 주걱을 들고 철수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야, 이놈아. 오늘은 내가 낼게.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나경이 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였고 효주가 주방에서 국자를 흔들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희는 주방에 서서 육수를 젓다가 잠깐 손을 멈췄어요. 진수가 짜놓은 나무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올려진 작은 액자, 개업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진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선희도 웃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한솥밥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선희 씨가 참 오래 버텼죠. 혼자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매달 이자 걱정에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문을 열었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선희 씨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잖아요. 전 직장에서 당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묵묵히 서류를 정리해준 나경 씨. 20년 넘게 골목을 지켜보며 진실을 말해준 황갑수 씨.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도움을 준 인재호 씨. 그리고 메뉴판도 안 보고 된장찌개 시키러 나타난 철수. 거창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선희 씨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다 감당해야 할 것 같은 순간이 오잖아요. 말하면 짐이 될 것 같고 부탁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끙끙 앓는 시간들이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손 내밀어도 괜찮다고요. 도움받아도 괜찮다고요. 그게 약한 게 아니라고요. 철수가 두목명령이라고 큰 소리 쳤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 그건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었습니다. 누나 힘들지 말라는, 내가 옆에 있다는 마음이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사람한테 밥 한 번 사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선희 씨처럼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일어서는 힘. 여러분 모두 가지고 계신 거 알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